자, 다음 시간 여기 10차시부터 시작합니다. 11페이지. 여기서부터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말기입니다. 이때 일제강점기 말기가 되면은 일본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먹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중국 본토를 침략하기 위해서 일단 만주지방을 침략하는 만주사변을 31년에 일으킵니다. 그리고서 37년에는 결국은 중국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대규모 전투를 벌이기 시작을 했었고, 얘네가 이제 41년도에는 미국 형아들한테도 까불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 진주만 기지를 폭격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참전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얘네가 나중에는 원자폭탄 맞고 일본이 이제 미국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풀어준 거죠. 이 기간에 얘네가 전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전에도 설명했었지만은 한국인들은 한국인들로 남아있으면 안 돼. 얘네도 일본에게 충성하는 완전 충성심 높은 일본인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야 됐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본인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게 30년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가 시작되는 중일 전쟁과 만주사변 같은 배경들은 중요하게 알아두고, 그럼 이 민족말살 통치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 민족말살 통치하고 같은 말입니다. 황국 신민, 천황이 있는 국가에 신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실행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봅시다. 내선 일체, 말 그대로 내는 일본이야. 그리고 선은 조선입니다.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일선동조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조선은 조상님들이 같다라고 하는 검증도 안 된 걸 가지고서 계속 이제 한국인들한테 쇠뇌를 시킨 거죠. 내선일체, 일선동조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이런 것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황국신민 서사라고 하는 시를 암송하게 합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는 천황폐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강한 국민이 돼서 결국은 어디에 나가겠다는 얘기야?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얘기죠. 이때 1930년대에 태어났던 우리 초등학생들은 한 번도 한국인이었던 적이 없는 애들이야. 일본인이었단 말이야, 완전히.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한테 이런 시를 계속해서 외우게 하고 암기하게 하고 틀리면은 때리고 하니까는 애들이 자기가 우리는 일본인이구나. 우리는 일본 왕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황국신민서사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정책이었었고, 이런 황국신민으로서의 교육을 받았었던 학교라는 의미에서 초등학교의 이름을 국민학교라고 바꿉니다. 황국신민의 줄임말입니다. 국민학교. 그래서 이 국민학교에 다님으로써 이 국민학교가 되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도 국민학교 나온 세대이기는 한데 나이 차이 많이 안 나, 니네랑. 그런 세대이긴 한데, 이 국민학교라는 거는 일본 왕한테 충성하는 국민이고, 일본 왕한테 충성을 해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학교로서 만들어진 게 국민학교야.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나중에 1990년대에 가서 이 국민학교의 명칭을 지금의 초등학교로 바꾼 겁니다. 이거는 너무 일제 잔재가 강하고 전쟁의 그런 그림자가 강한 그런 명칭이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자, 그리고 30년대 정책 계속 보겠습니다. 신사참배. 이 신사라는 거는 이제 일본의 어떤 전쟁 영웅들을 신으로 모셔놓은 말 그대로 사당입니다. 사당. 신으로 모셔놓은 사당. 여기에 일본의 전쟁 영웅이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놈들인데, 이런 놈들을 모셔놓은 사당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참배시켰던 정책이 신사참배 정책입니다. 당시 서울 남산에 조선신궁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신사를 지어놓고서 여기에 한국인들이 주기적으로 참배를 하게끔 강요를 했었던 정책을 신사참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궁성요배. 일본 왕이 있었던 도쿄 방향으로 매일마다 절을 하게 했었던 거죠. 이거랑 비슷하게 시행을 했던 정책이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애국가가 나오면 무조건 멈춰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게 시켰었죠. 그거랑 비슷한 정책입니다. 박정희가 친일파였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지고 온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궁성요배도 중요하고, 여기 안 중요한 게 없어. 다 외워. 다 외워. 내일 물어볼 거야. 그다음에 일본식 성명, 이걸 창씨 개명이라고 하죠. 한국인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개명시킨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게 했었고, 당시 뭐 광고도 했었습니다. 창씨 개명은 일본 성명학관에서 이제 광고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식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내가 전현수면은 그 중간에 일본 글자, 일본 한자 이름은 4글자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글자만 껴넣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좀 한국인인 걸 알아보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 창씨 개명을 할 때 일본식으로 이름을 4글자로 바꾸기는 했지만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기 원래 이름, 전현수 이름에 중간에 한자 한 글자를 껴가지고 한국인임을 알아보게 했는데, 완전 친일파 새끼들은 한국인을 완전히 싹 갈아엎어가지고 일본인인 것처럼 이름을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정희 형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선구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국민학교 아까 얘기했었고, 조선어 없어져요. 우리말 사용하면 잡혀갑니다. 우리 역사 못 배웠었습니다. 일본 역사 배웠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한국인들을 일본인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했었던 시대가 1930년대 그리고 45년 해방될 때까지의 일본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선어 사용 못했기 때문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됩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어를 몰래 연구했던 조선어 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나중에 체포돼요. 조선어를 못 쓰는데 조선어를 연구를 해서 이 사람들이 국어사전을 만들려고 했었어. 왜 국어사전을 만들려고 했었냐면은 일본 애들이 우리말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었어. 그래서 계속 일본어만 사용하게 하니까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잃어버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조선어학회가 국어사전을 만들었고, 요걸 만들다가 걸려가지고 다 구속되고 중간에 몇 명은 죽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말을 정리해가지고 국어사전으로 만들지 않았으면은 요 민족말살 통치 시기 15년간 우리말은 없어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일본어를 쓰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근데 요 조선어학회가 그래서 좀 중요하니까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 이게 제일 골 때리는 건데,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이게 뭔 말인 것 같아? 조선의 사상 범죄자, 그러니까 조선의 생각이 불순한 놈들, 사상이 불순한 놈들을 예방해서 구금한다. 생각이 불순한 놈들은 그러니까 독립하겠다는 놈들이죠. 독립운동하겠다는 놈들을 독립운동하면은 감금하겠다는 게 아니야. 예방해서 구금하겠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은 너 독립운동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냥 다 감금시켜버릴 수 있는 제도야, 이게.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지도 않았는데 지나가다가 너 독립운동 할 것 같은데 하면 그냥 구속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사상범 예방 구금령입니다. 미친놈들이야. 그래서 독립운동 할 것 같은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던 게 40년대, 30년대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정책들을 좀 보겠습니다. 경제정책. 이때는 일본이 전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많이 만드는 병참기지화, 우리를 이제 무기공장화 시키는 거죠. 무기공장화 시키는 병참기지화 정책이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많이 지어줘요. 지금도 친일파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일본이 우리 발전시켜줬다. 일본이 우리 공장 만들어줬잖아. 라고 하는 그런 놈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지금 1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많아. 걔네들이 얘기하는 근거가 이거야.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공장 만들어줬다는 건데, 얘네가 우리한테 만들어줘가지고 생산한 공장에서 뭘 생산했냐면 무기밖에 생산을 안 했어. 우리나라 산업에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었어. 그랬었는데, 당시 무기 공장을 주로 북부지방에만 짓습니다. 공장도. 남부지방에 공장 별로 없었어요. 여기 황해도에 보면은 미쓰비시 겸입포제철소라고 있죠. 이런 휘황찬란한 공장 지어놓고서 여기서 총이랑 대포랑 그런 것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것 때문에 도움됐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애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지하자원 다 쓸어 갔었고, 특히 북부지방에 공장 많이 지었다고 그랬었죠. 특히 중화학공업에 많이 투자합니다. 해서 얘네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했던 산업 몇 개만 보겠습니다. 남쪽에는 면을 키웠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쟁터 나갔던 일본인들한테 군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남쪽에 면을 키웠었고,
그리고 북쪽에는 양을 키워가지고 모피를 만들었었습니다. 모피도 이제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따뜻한 옷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남면북양이라고 합니다. 남면북양. 남면북양은 남부의 면, 북부의 양을 사육했던 거고, 그 다음에 병찬기지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군수물자를 계속해서 생산을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비재 산업, 기본적인 생필품조차도 안 만들어줬어요, 내가. 생필품조차도 하나도 안 만들어주고서 무기만, 총알만 계속 만드는 거야. 총알이랑 대포랑 그런 것만 만드니까는 우리나라 산업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악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악화되니까 이걸 좀 이걸 좀 이제 가리기 위해서 일본이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이름은 그럴싸해. 농촌을 진흥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운동인데, 우리가 농촌이 이제 생산력이 좋아지면은 우리가 다 먹겠어? 일본 애들이 가져가겠지? 그래서 농촌의 생산력을 진흥시키기 위한 운동인데, 요겁니다. 보면은 농촌진흥운동의 핵심은 이런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단 청소부터 해. 마을 청소하고, 부녀자가 이제 일하고, 초가지붕이랑 아궁이 같은 거 좀 약간 좀 현대식으로 개량하고 해서, 야, 한국, 우리가 니네 낡은 그런 시설들을 좀 현대식으로 바꿔줄게. 라고 하면서 실행했던 정책인데, 우리가 못 사는 이유가 당시 1930년대 때 누구 때문이었어? 당연히 일본 때문이었죠. 일본이 다 쓸어갔었잖아, 이때. 일본 때문에 못 사는 건데, 지네가 오히려 마치 아량을 베푸는 양, 이런 거 초가지붕 고쳐줄게. 그리고 니네 글자 가르쳐줄게. 그리고 잘하는 마을은 모범부락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약간 좀 먹을 거 주고 막 그랬었습니다. 요거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때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이게 잘하는 농촌에 모범부락을 만들어가지고 시멘트 같은 거 갖다 주고 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만 박정희가 친일파 그 자체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었던 모든 정책은 일본에서 나왔던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농민운동을 무마하고 농촌을 통제하려고 했었던 그런 진흥운동이고, 그다음에 국가총동원법, 국가를 전쟁에다가 총동원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중일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든 걸 다 쓸어갔었습니다. 자, 보면은 지원병, 말이 지원병이지 사기쳐가지고 애들을 이제 사인하게 한 다음에 군대 보냈던 제도입니다. 그리고 징병제는 이거는 말 그대로 강제로 징집해가는 그런 제도였었죠. 그다음에 징용도 거의 이제 일본은 지네가 계약서 사인하고서 데려갔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데 대부분의 할아버지들은 강제로 끌려갔다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인해서 데려갔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 그 강제로 끌려갔었던 분들이 월급을 받은 적이 없어.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한다. 라는 법이고, 이때 할아버지들이 많이 끌려갔었던 섬이 구남도라고 하는 섬이 있죠. 영화로도 나왔었죠. 당시 사진입니다. 끌려갔었던 이제 청년들이 보면은 완전히 말라있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죠. 상처투성이고, 표정도 봐봐. 지금 표정도 어둡잖아,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죽으려고 하잖아, 좀 표정이. 끌려가서 이제 일하는 거죠. 완전히 이제 말라가지고 배고파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징용이고, 여자 정신 근로령 다 이제 일 시키려고 끌고 갔던 거야. 근로령, 보국대,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것은 위안부. 위안부는 단순하게 일 시키려고만 끌고 간 게 아니라 성노예로 우리나라 여성들을 데리고 가서 일본인들이 성폭행한 거죠. 성폭행하고 나중에 이 증거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데려갔던 여성들은 대부분은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나중에 얘네가 일본한테 원자폭탄을 맞고서 이 여자들을 풀어주면 자기네가 범죄를 저지른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여성들 대부분을 학살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 여성들이 끌려갔던 곳은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멀리 끌려갔으면 미국 정도까지도 끌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그 지역에서 학살당해가지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었다. 그 다음에 물자 공출. 공출제도, 그냥 공출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미국, 쌀 가져갔었고, 쌀 가져갔었고, 세부치도 가져갔었고, 얘네 봐봐. 지금 이게 공출 기념사진이야. 지금 여기 나오는 게. 공출 기념사진.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집에서 쓰는 그릇들, 쇠 그릇들 다 훔쳐가고, 숟가락, 젓가락까지 훔쳐가서 지금 행복해가지고 기념사진 찍는 거야. 이걸로 무기 만들어야지 하면서 인스타에 올린 거야, 얘네가 지금. 미친놈들이지. 숨겨놓으면은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훔쳐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고서 니네한테 일제시대 첫 수업을 할 때 물어봤던 거야. 일본이 더 나쁜 놈인가 중국이 더 나쁜 놈들인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사람들을 성폭행하고서 죽이고서 이용해먹고 버리고 돈도 안 주고 했던 나라였는데 얘네 근데 잘못했다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어. 잘못했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지금까지도 강제징용 할아버지들한테 우리나라 대법원이 돈 배상해라라고 했는데 아직도 돈 안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돈 안 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박정희 딸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걸 했었습니다. 이때 일본이 처음으로 돈을 주기로 했었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잘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얘네가 돈을 준 거는 좀 불쌍한 개발도상국 할머니 지원금이라고 해서 좀 불쌍한 여자들 지원해주는 돈이라고 했고 얘네는 이 돈을 주면서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도 없었고 그냥 아예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일본 애들은. 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 합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뒤집었어요.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뒤집었고 요즘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다시 합의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좀 시끄럽긴 합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도 가끔 강조하기는 했었지만은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 많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이거 강제징용 이것 때문에 일본이랑 우리가 2년 동안 싸워가지고 그때 무역전쟁까지 했었잖아. 무역전쟁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었기 때문에 역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옛날 사람 이름을 외우거나 뭐 연도 이름을 외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문제들이야. 아직도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 반상회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반상회 개념인데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시행됐었던 제도인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친일파들 이름 그냥 넘어가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일파들 많죠. 밑에서 좀 이따 보기는 할 건데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건 친일파들보다도 이 친일파들한테 반항했었던 사람들,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알아두는 게 더 중요하죠. 한용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다 알아두세요. 문학 작품을 썼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한용운 스님이죠. 이분이 이제 스님이지만은 아주 욕을 찰지게 했던 스님. 이광수라는 친일파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한용운의 친구였었는데 이 사람이 이광수의 친일 소식을 듣고서 그들은 개 같은 놈들이 아니라 개만도 못한 놈들이다. 친일파 최남선도 친구였는데 최남선이 하루는 찾아왔어. 한용운 스님을 찾아왔는데 내가 알던 친구 최남선은 벌써 뒤져서 장례를 치렀다. 라고 하면서 꺼지라고 했었어. 그리고서 당시 친일파 최린이 스님이지만 결혼했었어요. 한용운. 결혼했었습니다. 친일파 최린이 한용운의 딸한테 용돈을 주려고 하니까는 더러운 돈이다 하면서 최린의 얼굴한테 돈을 던져버린 이제 과격한 스님인데 이분 3.1운동 때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요거는 그냥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을 얘기한 거고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던 분이죠. 한용운 스님. 잘 기억하고 이상화.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시를 지었던 분입니다. 이 빼앗긴 들, 이 바로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훈, 여기 오른쪽에 심훈 소설가입니다.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을 지었고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도 지었었습니다.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은 나중에 그나로드 운동할 때 그나로드 운동이라고 24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그거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심훈, 그 다음에 이육사는 들어봤죠? 이육사, 청포도, 광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진은 요거고, 요게 최근에 발견된 사진입니다. 이게 최근에 발견된 사진이고, 이육사의 외동딸이 가지고 있었던 사진인 걸로 내 기억합니다. 이육사는 단순하게 시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독립운동하려고 중국 만주를 찾아가서 독립군 부대에 입대해가지고 전술훈련이랑 전투훈련, 실제 전투까지 했었던 혁명가입니다. 이 사람 이육사.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윤동주는 너무 유명하니까 설명됐고, 친일 문학 다 개새끼들인데, 친일파 문학가들, 이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잘 살지를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일파를 한 거야. 제일 유명한 친일파 최남선, 서정주 여러분들 문학 시간에 중요하게 배울 거야. 서정주, 친일파, 노천명도 기린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아 그런 시 쓴 여자 있습니다. 노천명, 김동인도 여러분들 문학 시간에 배울 거고, 이광수도 배울 거고, 그나마 괜찮은 친일파는 채만식이야. 이 수십 명 되는 친일파 중에서 나중에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한 시인은 채만식 혼자야. 내가 뭘 잘못했고 한 걸 인정한 사람은 이 사람 혼자야. 이 사람 혼자. 채만식 이름은 그냥 그나마 알아두고. 태평천하라고 하는 소설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김기진, 배경희, 백철, 배영 이런 애들은 몰라도 되고. 밑에 학습 문제 풀겠습니다. 중일전쟁 이후에 다 뜯어갔다. 일본식 성명으로 바꾸기를 거부하면은 양국에 밥도 안 줬었고, 심지어 학교에도 입학 안 시켜줬어. 그래서 당시 전 국민의 거의 80~90%가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중일전쟁 이후에 삼미증식 계획을 더 확대했다. 삼미증식 계획은 취소했었죠. 한국신민화 정책은 효율적으로 우리를 동원시키려고 했던 거고, 병참기지와 소비재 생산이 오히려 약화됐죠. 그 다음에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일선동조. 그리고 이거는 남면 북양, 그 다음에 징용으로 가서 일시켰다. 한국 신민의 학교는 국민학교,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이게 형벌을 마치고 나온 독립운동가가 너 다시 독립운동 할 것 같은데? 라고 구속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사상범 예방구금령. 요거 여러분들 많이 틀릴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그 다음에 병참기지와 국가총동원법 봉출 위에서 설명했던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